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용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으로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수감자는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감자의 죄명, 행장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요. 그렇기에 가석방된 이들은 평소 행실을 조심하며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조용히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가끔 과거 버릇을 고치지 못해 혹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가석방 기간에도 사고를 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일본의 사형수 니시야마 쇼조 역시 그러한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뒤 가석방된 그는 다시 한번 살인을 저지른 나쁜 사람이었죠. 1953년 1월 13일에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서 태어난 니시야마는 아버지의 병환으로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직업훈련소에서 목수 기술을 배운 뒤 견습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나쁜 성격 탓에 항상 사람들과 자주 실랑이를 벌이고는 했죠. 1년 좀 넘게 일했을 때 결국 사장님의 아내와 싸우고 퇴직한 뒤 한 운수회사에 취직했던 니시야마. 지게차 운전사로 일하던 그는 1972년에 경륜과 경마 등 여러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초심자의 행운인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땄지만 도박이란 하면 할수록 결국 돈을 잃게 되는 구조이기에 날이 갈수록 그의 주머니는 비어갔고 월급은 물론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도박으로 날리며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항상 돈에 허덕이던 그는 회사 거래처에서 카메라를 훔치다 체포되기도 했죠. 한 지인이 그에게 돈을 빨리 갚아달라 했을 때 니시야마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도박으로 크게 한 건에서 모든 빚을 갚자 라는 생각이었죠. 그러기 위해선 돈, 일명 자금이 필요했던 그는 1973년 10월에 예전부터 가족과 친분이 있던 여성 A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한 방에 빚을 갚겠다는 허황된 꿈도 잠시, 니시야마는 하루도 안 돼 빌렸던 돈을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날은 계속 다가오는데 돈은 없고 다른 이에게 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그는 결국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0월 25일에 돈을 갚겠다며 A의 집에 찾아간 니시야마는 그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했죠. A에게 현금 5만엔, 하나로 대략 5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빼앗은 그는 그녀를 찌른 뒤 통장과 인감이 든 가방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그는 A가 즉사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당시 그녀는 살아있었고 숨지기 전 범인이 니시야마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명수배되며 도망자의 삶을 살던 니시야마는 그해 12월에 누난의 집을 찾아갔고 가족의 설득 끝에 자수했습니다. 1974년 4월에 야마구치 지방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니시야마는 항소했지만 그해 9월에 항소는 기각되며 감옥으로 향했죠. 복역 중 태도가 성실하고 매형이 신원 보증인이 되었기에 그는 생각보다 빨리 가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1989년 7월에 가석방돼 지인의 일을 도왔던 니시야마는 여전히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파친코로 날리는 생활을 하던 그는 어느 날 누나에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살 것이라는 동생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누나는 결국 그를 도와주었고 니시야마는 매형이 경영하는 회사의 배관공으로 취직까지 했습니다. 그는 수감 중 운전면허를 딸 때 만났던 여성과 동거했고 1990년에는 결혼까지 하며 누나에게 약속한 대로 성실한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잠깐 숨을 돌리기 위해 갔던 파친코에 다시 빠져들었던 그는 결국 모아둔 돈을 순식간에 날리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가족들은 말렸지만 그는 대박만 터뜨리면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느덧 그가 빌린 돈은 하나로 수천만 원에 달했고 어머니가 그중 1,000만 원을 갚아주었지만 여전히 니시야마는 파친코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매형이 일정 때문에 거절했던 공사를 몰래 받아 돈을 가로챘던 니시야마. 물론 그는 그 돈을 모두 파친코로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화가 난 매형은 그를 해고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고를 치더라도 누나나 자기에게 기대지 말라고 말하며 말이죠.
다른 회사에 배관공으로 들어간 니시야마는 1992년 1월에 교도소에서 친했던 이의 소개로 쿠로야마 아키라라는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절도와 사기로 9년을 넘게 수감 생활을 했던 아키라와 만나 친분을 쌓은 니시야마는 그와 함께 도박 원정을 다니며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1992년 초에 퇴사한 뒤 함께 방문 판매를 시작했던 그들이 판매하려고 했던 상품은 차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가족에게 마지막이라며 돈을 빌린 뒤 야마나시현에서 차를 팔러 다녔지만 생각보다 판매량은 저조했고 결국 다시 한번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니시야마의 누나로부터 지인들을 소개받아 차를 팔러 다녔던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겨 차를 사주었던 87살의 나이토라는 여성. 당시 나이토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들은 다리가 불편한 그녀를 위해 병원까지 자동차로 데려다주며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절이 차의 대량 판매로 이어지진 않았고 여전히 도박에 빠져있던 니시야마는 하나로 약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빚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돈에 허덕이고 있던 것은 아키라 역시 마찬가지였기에 그들은 차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머니 사정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은 없나? 라는 니시야마의 질문에 강도질? 이라는 한심한 답을 내놨던 아키라. 니시야마는 아키라에게 자신이 가석방 중이기에 그런 짓을 했다가 걸리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간다며 그렇기에 이왕 할 바에 소액을 누리지 말고 크게 한탕하자고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돈 많은 노인을 노리자는 생각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나이토를 떠올렸죠. 그녀는 혼자 살고 자식이 있지만 자주 연락도 하지 않았기에 만약 그녀가 없어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니시야마. 무슨 말이냐며 자신을 바라보는 아키라에게 니시야마는 그녀가 우리들의 얼굴을 알고 있기에 죽일 수밖에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아키라는 고민했지만 니시야마의 말을 따르기로 했고 그렇게 둘은 1992년 3월 28일 저녁 7시에 나이토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컵라면에 넣을 끓인 물 좀 얻을 수 있냐는 그들을 나이토는 방으로 안내했고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은 집안을 뒤졌습니다. 예금 통장을 찾았으나 생각보다 낮은 잔액에 아키라는 범행을 그만두자 했지만 니시야마는 그녀가 오면 확인할 수 있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했죠. 그는 끓는 물을 가지고 온 나이토에게 자신들이 어려운 처지라며 혹시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전 자신을 병원까지 태워다 준 적도 있고 지인의 소개로 만났기에 나이토는 알겠다며 하나로 약 13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를 본 니시야마는 그녀가 큰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고 좋은 온천에 데려다 준다는 거짓말로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후쿠야마 방면에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산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니시야마는 그쪽으로 차를 몰았고 다음날 그들은 한 숲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토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숲 안쪽에 좋은 온천이 있다고 말했던 그들. 아무것도 모르고 앞서가던 그녀를 그들은 교살했고 벼랑 아래로 유기했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돌아와 집안을 뒤졌지만 예상과는 달리 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선 집안에서 훔친 통장으로 돈을 뽑으려 했지만 대리인의 서명이 요구됐기에 그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얻은 것 하나 없이 살인자가 된 아키라는 죄책감에 빠져 자수하려 했지만 니시야마는 자신은 절대 교도소로 돌아가기 싫다며 그를 설득해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니시야마는 결국 나이토의 대리인으로 가장해 3주 동안 그녀의 통장에서 하나 약 300만 원을 인출했고 그 돈으로 한방 역전을 노리며 파친코로 향했지만 가게를 빠져나왔을 때 그의 수중에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2년 4월에 나이토의 부재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단체의 신고로 니시야마의 범행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나이토가 실종된 뒤 그녀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것과 인출했던 이가 니시야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대리인으로 가장해 돈을 인출할 당시 운전면허증을 은행에 제공했기에 기록이 남아있던 것이었죠. 그렇게 범행 한 달 만에 니시야마는 중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5일 만에 그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아키라 역시 공범으로 체포됐고 그들의 안내로 경찰은 나이토의 시신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1994년 6월에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니시야마에게는 사형을, 아키라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죄 없는 피해자를 속이고 살해한 범행은 미리 계획된 냉혹, 잔인한 것으로
독거노인이 범죄 피해를 볼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 사회에 끼친 영향은 중대하기에 엄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범행의 주범인 니시야마는 과거에 저지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 중 다시 강도살인을 반복하는 등 갱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히로시마 지법은 사형은 가장 어렵고 무거운 형이며 모든 면에서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며 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검찰은 니시야마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1997년 2월에 2심을 맡은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이 현행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최고재판소에 상고했고 결국 1999년 11월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니시야마의 무기징역 선고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이 생각보다 길고 판결문을 요약해 옮겨온 것이기에 영상 마지막 부분에 따로 남기겠습니다. 2004년 4월 23일에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니시야마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007년 4월에 열린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아직 그의 형은 집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석방 중에도 도박에 빠져 사람을 살해했던 니시야마와 아키라. 그들이 사이좋게 손잡고 지옥으로 떨어질 날을 기다리며 이만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뒤로는 파기환송 판결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1심 판결이 사형을 선택하지 아니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이다. 첫째, 강도살인은 계획적이긴 했지만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면서 순차적으로 범행을 결단하고 범행 장소도 임시 변통으로 찾는 등 계획성은 낮았다. 둘째, 피고인은 체포된 후 신속히 범행을 자백하고 그 후에도 일관되게 자기 죄책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극형에 처할 것을 각오했으며 과거의 복역 태도가 성실해 비교적 이른 가석방이 허용된 점을 고려하면 개선,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셋째, 과거 10년 내에 확정된 사례들 중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가석방된 중에 강도살인을 범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했지만 이들 사례에 비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살해 방법의 집요성, 잔악성, 전력 등에서 악질성 정도가 낮다. 사형은 궁극의 준엄한 형이므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당 심판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사형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는 범행의 죄질, 동기, 살해 방법 등을 보고 그 죄책이 매우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 일반 예방 차원에서도 극형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야 한다. 이것을 본건에 대조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본건 강도살인은 독거 노인을 데리고 나가 산중에서 교살하고 그 소유한 금품을 강취한 사안이다. 범행의 죄질과 결과는 지극히 중대하고 유족들의 피해 감정은 엄중하며 사회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는 도박의 열중에 사채업자에게 빚을 지고 갚기에 궁했기 때문이기에 동정할 점이 없다. 범행의 은폐를 위해 시신을 절벽 아래로 내던지는 점까지 더한다면 냉혹하고 잔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복역하면서 가석방 중에 다시 본건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점은 매우 악질적이다. 이상의 여러 점을 종합하면 본건에서 살해된 피해자는 한 명이지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대하고 특히 참작할 사정이 없는 한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앞선 판결은 양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실평가를 잘못한 결과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했던 제1심 판결의 양형을 시인한 것으로서 그 형의 양정은 심히 부당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형소법 제411조에 따라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본건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 원 재판소에 환송하기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대로 판결한다.